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만나볼까요? 오케스트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케스트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연 실황 영상을 만나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오케스트라 실황 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주자들만 정말 가득 화면을 메우고 있고요. 설명 하나 없어요. 가뜩이나 무슨 음악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큰 음악, 아무래도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미리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많은 우리 어원을 따지다 보면 보통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로 가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코러스가 나와서 그 춤을 추는 공간을 원래 오케스트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주단체가 아니라 자리 이름이었던 거죠. 지금은 여기를 메우고 있는 지금 연주자들, 그 대규모의 관현 악단, 이것을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관현악, 그러니까 관악기들과 현악기들이 함께 연주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현악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오케스트라까지는 알겠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오케스트라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케스트라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오케스트라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 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모두가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말이 하나가 있긴 해요. 그건 바로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챔버 오케스트라. 이 챔버 오케스트라는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오케스트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에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로 사람들이 다 모든 악기가 들어와 있는 오케스트라에다 그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고 챔버 오케스트라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규모가 작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작냐면요, 뭐 10명부터 시작될 때도 있어요. 10명에서 한 3, 40명?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챔버 뮤직이 되죠. 실내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강의 때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규모가 작은 오케스트라는 챔버 오케스트라. 자,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들은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교향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향곡은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제대로 된 구성이 갖춰진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장을 나눠놓은 음악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소나타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악이 그냥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지 않고 정확히 형식에 맞춰서 기승전결이 있는, 그러니까 1악장, 2악장, 3악장 혹은 4악장까지 이렇게 나눠놓은 음악을 우리가 소나타라고 얘기한다. 오케스트라가 이걸 연주하면 교향곡이에요.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곡이 바로 교향곡인 겁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가면 프로그램에서 이 말을 흔히 볼 수가 있죠. 교향곡 몇 번, 심포니 몇 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2부 마지막에 옵니다. 2부에는 정말 이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연주회에서 내가 메인이 되는 곡이다라는 뜻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2부 하나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교향곡입니다. 이런 교향곡이 제대로 발전된 시기는 바로 고전파 시대였습니다. 고전파 시대 대표적인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습니다. 하이든이 얼마나 교향곡을 많이 썼는지 이 사람부터 거의 교향곡이 장르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교향곡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오죽하면 유럽에서 이 사람 별명이 파파였어요. 우리는 예전에 음악의 아버지 바흐 뭐 이렇게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작 유럽에서는 이 사람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향곡 숫자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그중에는 하이든 작품이 아닌 위작들이 좀 있어서 결국은 숫자를 추려내면 100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후기에 썼던 시계교향곡이라는 거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시계교향곡은 4개의 악장 중에서 이 두 번째 악장이 느린 악장인데 바순과 첼로가 함께 이 시계 톡탁거리는 소리를 반주를 합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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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들어보시죠.
누가 들어도 시계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음악적으로는 뭐 굳이 시계라는 제목 안 붙여도 정말 완벽한 곡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도 별명이 시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계 초침과 비슷한 템포로 연주를 하는 곡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악보에는요 이거 어느 속도로 연주하라고 표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지휘자 재량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조금 빠르게 연주하고 싶어. 조금 느리게 연주하고 싶어. 이걸 우리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제목이 시계이기 때문에 보통 시계 템포로 연주를 합니다. 이거 빨리 연주했다가는 관객들이 뭐라고 하죠? 시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무슨 시계가 저렇게 빨리 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재밌는 교향곡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든은요 제목이 붙지 않은 번호만 붙어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목이 붙어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제목에 흥미를 느끼죠. 그래서 그걸 먼저 듣게 되는데 고별 교향곡이라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이 곡은요, 뭐 우리나라에서 작별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뭐 farewell 뭐 이렇게 합니다. 떠나는 인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한번 들어보시죠. 4악장이 처음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악장은 대부분 빨라요. 오케스트라가 아주 빠르고 재밌는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악기 아주 여러 대 나옵니다. 그게 교향곡이니까요. 오케스트라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곡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갑자기 악기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 뒷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딱 악기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악기 2대만 남아요. 바이올린 2명만 연주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을까요? 놀랍게도 나가버렸습니다. 연주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씩 자기 음악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나가요, 갑자기. 악기까지 다 싸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 보시면 정말 진기한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주를 하다가 이제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데 끝난 사람들 먼저 나가버립니다. 악기 싸두고요. 이게 고별 교향곡이에요. 작별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이든이 자기와 함께 하는 연주 오케스트라와 굉장히 먼 지방에 와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연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회를 주최하는 이 왕족들이 굉장히 이 연주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가도 좀 길어지니까 우리 며칠 뒤에 한 번 더 합시다, 연주회. 우리도 좀 즐겨야죠. 뭐 내일도 좀 공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들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전부 다 이제 가족도 있고, 나 약속된 날짜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건 좋지만 우리도 식구가 있는데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든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이든이 하이든 높으신 분들이 저 연주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연주로 한번 그런 의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그날 맨 오케스트라 앞자리에 있는 악장과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이든이. 자기도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2사람 남기고 다 나간 거예요. 연주를 하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제 의도를 알고 다음날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이 고별 교향곡이에요. 일화만으로도 재밌는데 그 일화가 그대로 음악에 묻어있는 그런 작품이죠. 특이한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이 최정점에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베토벤이에요. 고전파의 마지막. 베토벤만큼 교향곡을 완벽하게 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향곡의 아버지, 뭐 교향곡의 왕, 뭐라고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그분이 바로 베토벤. 9개의 어마어마한 교향곡을 썼고요. 10번째는 스케치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9번 교향곡을 쓸 때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교향곡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케스트라만의 시간. 앞에 솔리스트도 없어요. 솔리스트가 나오면 우리 협주곡이라고 부르지 교향곡이라고 안 합니다. 교향곡은 그들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었는지 이분이 여기에다 가사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성악가 한두 명이 아니라 뒤에 합창단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합창단이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나서 이 사악장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환희의 송가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앞에 성악가들 4명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중창이 불려지고 있는 거죠. 뒤에는 합창단이 등장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곡을 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베토벤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교향곡에다 합창을 집어넣은. 환희의 송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갈라놓아도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 정말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철학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향곡은 가사가 없잖아요. 오케스트라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의 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멜로디는요, 어느 나라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자, 여러분, 베토벤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 국가 이거 아니죠. 자, 그럼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럼 오스트리아 국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나라 국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느 나라 국가일까요? 유럽연합의 국가입니다. EU가 이걸 국가로 쓰고 있어요. 단 노래가 없습니다. 음악으로만 사용을 하는 국가예요. 왜? 우리는 전 세계가 이걸 하나로 뭉쳐지고 화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 말로 안 한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의 승리죠.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진 그런 교향곡, 베토벤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향곡을 편하게 감상하시려면요, 우선은 우리가 객석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나를 좀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아, 앞에서는 현악기들이 들리는구나. 뒤에는 목관악기가 있네. 그 뒤에는 금관악기가 있네.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냥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모여 앉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자, 그럼 오케스트라 위치를 한번 여러분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객석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왼쪽 앞쪽에 바이올린들이 있습니다. 왼쪽 앞쪽에 바이올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제1 바이올린이라고 하죠. 바이올린들 숫자가 많아요. 오케스트라는 가장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명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이 파트를 나누고 있어요. 주로 고음에서 멜로디를 담당하는 제1 바이올린이 여러분 왼쪽 여러분 앞에 몰려 있고요. 그보다 안쪽에 제2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전통적인 오케스트라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 오케스트라는 말이 많이 그 음향학적으로 좀 자리를 바꾸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원래 전통적인 자리인 겁니다.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휘자를 중심으로 이쪽에 안쪽에 이제 비올라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비올라.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악기죠. 약간 낮은 음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음역 첼로가 있죠. 비올라와 한 옥타브 차이입니다. 한 옥타브 위치예요. 이 첼로가 맨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첼로들 뒤에 더블 베이스, 우리가 콘트라바스라고 하는 자, 이렇게 현악기 군단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다 현악기들만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 중에 최고의 직책인 악장은 바이올린 수석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장은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의 맨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연주하는 대부분의 곡들이 이 바이올린들이 멜로디를 다 이끌어가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 이 그룹의
수석을 우리가 오케스트라 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악장은 나름대로 권한이 많죠. 지휘자와 1대1로 소통하기도 하고요. 또 협연자가 있으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대화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악기 바로 뒤에 무슨 악기가 있느냐? 관악기가 있죠. 관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악기가 먼저 오겠습니까? 관악기는 둘로 나뉘잖아요. 목관악기, 금관악기. 어떤 악기가 더 소리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금관악기가 소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뒤쪽에 가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뒤쪽에 금관악기들이 있어도요, 소리 쩌렁쩌렁 울립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앞에 먼저 목관악기가 온다는 거죠. 현악기 바로 뒤에 목관악기. 목관악기는 대체로 악기 네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플룻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봐왔던. 바로 옆에는 오보에가 있습니다. 오보에.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보면요, 맨 처음에 조율을 하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다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악기들이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음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악장이 나와서 오보에 연주자한테 사인을 해요. 그럼 이제 오보에 연주자가 라를 불어요. 라, 이거 한단 말이죠. 그 음에 맞춰서 대부분 조율을 합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가 여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요. 왜 항상 오보에냐? 이 오보의 음이 흔들림이 제일 없어요. 안정돼요. 그리고 모든 악기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음에 맞추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트럼펫이 라를 불었다, 힘들어요, 우리는. 그 라 음이 정확히 한 포인트를 찍는 것 같지 안 들려요. 그래서 모든 악기들 중에서 오보에가 먼저 조율을 시킨다, 이렇습니다. 그럼 플룻하고 자, 오보에가 있죠. 바로 그 뒤에 이제 클라리넷과 바순이 있습니다. 클라리넷은 우리가 클래식보다도 재즈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클래식 클라리넷은요, 똑같은 악기를 연주를 해도 비브라토를 잘 안 합니다. 이런 비브라토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 비브라토를 많이 쓰는 곳은 오히려 재즈 쪽이에요. 아무튼 클라리넷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가장 낮은 음을 내는 바순이라는 목관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바순은 첼로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악기들이 악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금관악기들이 있는데 그 금관악기 번쩍번쩍하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가서 이제 보러 가면 이 금관악기 보는 맛이죠. 야, 저렇게 복잡하고 금색의 휘황찬란한 멋지죠. 그렇게 화려한 악기들이 이제 호른이 있죠. 혼이라고도 하죠. 혼. 뿔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건 누가 봐도 뿔처럼 생겼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소리 내기 굉장히 힘든 악기라 잘하는 오케스트라는 이 호른 연주자가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자, 진짜 금관악기를 대표적인 트럼펫, 짧은 트럼본, 왕, 아이들 코미디 쇼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왕, 이런 그러니까 음을 내려갈 때 깨끗이 이렇게 쫙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악기죠. 밸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버러버러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우왕 내려갈 수가 있는 악기죠. 이게 트럼본이고요. 더 거대한 이제 튜바라는 거대한 금관악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악기들이 이제 금관악기들 뒤에 아주 버티고 있죠. 자, 이제 뒤에 이제 타악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악기들은 아주 완전히 뒤쪽에 배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타악기가 팀파니가 있고요. 그 옆에 뭐 트라이앵글, 심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다 뒤에 계시죠. 타악기는 곡마다 모든 악기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악기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항상 들어오는 악기들은 팀파니가 있습니다. 이게 누워있는 북을 치는 건데 음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음정이 있습니다, 얘는요.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타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할 확률이 큽니다. 예, 전공이 이분은 이 악기 하나가 아니에요. 전공이 타악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트라이앵글도 하고 막 심벌도 하고 몇 명이서 모여서 나눠서 하죠. 1주자가 보통 팀파니를 연주하면 옆에서 2주자가 심벌이나 트라이앵글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주 가끔씩 들어오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하프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원래 정식 오케스트라에는요, 피아노가 없어요.
오케스트라에 피아노가 들어오면 그때는 진짜 거대한 음악인 거예요. 그럴 확률이 커요. 모든 음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주 규모가 거대해질 때 피아노가 가끔씩 들어오고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선 이 하프가 또 들어오기도 하죠. 피아노는 건반악기라고 얘기하는데 하프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악기? 물론 이제 이것도 현이 있죠. 근데 현을 뜯잖아요. 발현악기라고 하죠. 발현악기.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룹으로 연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곡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현악기들만 연주하네? 지금은 목관악기 타이밍이네? 지금은 금관악기가 멋있게 연주하네? 아니면 두 그룹이 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 악기 배치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걸 상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뒤쪽에서 금관악기가 아주 멋지게 연주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오케스트라 설명하면서 하나를 빼놨네요.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 맨 앞에서 템포나 음악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사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휘자고요. 이 모든 악기를 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나 못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의 수장을 뽑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수장을 뽑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오케스트라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오케스트라에서도요. 그래서 지휘자가 달라지면 음악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 수준도 달라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좀 그룹 지어서 듣자고 했는데요. 현악기가 좀 강조된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교향곡들 중에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그 중에서도 느린 3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악기가 그룹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목관악기가 쭉 길게 뽑고 있죠. 하지만 밑에서는 현악기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멜로디를 연주할 때, 그들이 반주로 빠질 때도 이러한 우리가 정말 영화음악 같다라는 소리가 나고 있죠. 너무나 멋있는 이 현악기로 시작이 되고 지금은 클라리넷 솔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각각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밑에서 더블 베이스가 피치카토를 연주하기도 하고 중간에 가면요. 각자 악기들이 막 솔로를 하면서 반주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자, 점점 올라가죠. 현악기를 지금 위에서 노래합니다. 보통 제1바이올린이 이런 걸 하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죠.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가 첫 번째 교향곡을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서 그걸 만회한 교향곡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세 번째 악장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곡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는 앞선 작곡가들, 특히 교향곡 작곡가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자신은 훨씬 더 확대를 해놓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음악들을 만들었는데 이분의 다섯 번째 교향곡에 모두 악장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악장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느리게 연주를 해요. 이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느린 음악의 미학은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지휘자로 활동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출신은 보헤미아였고요. 이분이 나중에 알마 신들러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쯤에 만들어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한 곡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곡을 감상하기 위해선 내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숨이 길어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멜로디지만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고 어떤 철학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이걸 사랑합니다. 특히 영화 감독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위대한 영화죠. 헤어질 결심에 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 교향곡에 지금 듣고 계신 사악장은요. 관악기 연주 안 해요. 재미있는 거 관악기 쉬고 있어요. 현악기만 연주합니다. 현악기랑 하프만 연주합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는 현악기 음색을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목관악기가 내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차이콥스키 여러분, 러시아의 그 유명한 차이콥스키는 교향곡을 6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4, 5, 6번이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6번은 우리가 이제 비창교향곡으로도 알고 있는 보통은 이제 4번부터 많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4번부터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굉장히 강렬한 운명의 서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악장은 오보의 멜로디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오보의 소리예요. 우리 현악기 하는 사람들은요, 피치카토로 반주하고 있어요. 어떤 러시아의 전통 민요 분위기도 나고요. 이걸 비올라와 첼로가 맡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도 아주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아까 그 멜로디를 현악기가 하고요. 위에서, 밑에서 목관악기가 떨어져요. 밑에서 올라가고 마치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자국들이 남는 거예요. 이거 목관악기로 표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죠. 차이콥스키는요, 강렬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만 이러한 정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도를 한 사람 중에 또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로부터라고 알려져 있는 교향곡 9번, 그 교향곡의 유명한 두 번째 악장 들어보시죠. 낮은 오보에라고 불리는 잉글리시 혼이 들어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요, 그 악기 보면 좀 신기해요. 잘 못 보는 악기거든요. 가끔 이렇게 들고 오시면 특이하게 생겼네? 소리는 굉장히 개성 있죠. 드보르작은 이 멜로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독특한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아름다운 목관악기들의 음악을 들어보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요, 뭐 금관악기, 트럼펫, 트럼본, 튜바 이러한 금관악기 소리들 정말 대단하죠. 이 신세계 교향곡 4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관악기들이에요. 트럼펫, 트럼본, 튜바. 정말 멋진 소리가 이런 곳에서 납니다. 강렬하면 극치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해요. 바로 앞에 목관악기나 현악기, 막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그 정도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규모 큰 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라는 독일 작곡가의 알프스 교향곡. 등산 과정을 표현한 음악입니다. 새벽에 산을 올라가면서 해가 떠올라요. 일출이 시작됩니다. 엄청납니다. 130에서 150명 정도 갑니다. 오케스트라 엄청나죠? 현악기 60명 넘어가고요. 목관악기 10명 넘어가고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 그런 악기들 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효과가 나오는 악기들 많이 있습니다. 천둥 소리 나는 기계도 있고요. 바람 소리 막 나는 그런 희한한 악기들 다 등장을 시켜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케스트라. 후기 낭만주의 시대까지 정말 오케스트라 숫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이러한 효과들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웅장한 음악이 바로 오케스트라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음악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